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배웠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안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아는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깨달아도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정도의 차가 있더라고요. 깨달아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조금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거와 에서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에서 그 깨달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아는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게 깨달음이라면 그러면 행동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는 수준에 머무르면 행동이 안 돼요. 지행합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모순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에 이 깨달음의 과정이 적용이 안 되면 이게 행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깨달음의 과정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단순히 안다가 아니라 그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가서 아는 지식이 될 때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성, 아까 아이의 성품 이런 거는 가정에서 다 거의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고요. 삶으로 얻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르칠 수 있느냐. 학교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마 바른 생활로 아마 했었거든요. 요새는 초등학교도 도덕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과정에도 도덕으로 나와요. 그 도덕이 인성교육의 대표적인 거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철학에 가깝고요. 그냥 지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화석화된 지식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아까 위에 가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가치는 역시 이것도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깨달아져야 이게 될 것 같아요. 믿음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그 깨달음에까지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깨닫게 할 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가 6개를 둘로 쪼개면 6개를 둘로 나누면 3개씩 된다는 거 하는 것은 겪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된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그 표는 그만두고요. 표 바로 밑에 내가 슈퍼마켓 사장이라면 하는 거 있죠? 그 표 있죠? 자, 지금 내가 이제 슈퍼마켓을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받았어요. 차가 한 차 싣고 와서 물건 내려놨어요. 자, 이거 쌀, 상추, 고추, 옥수수, 사과 막 왔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배열을 하죠? 최소화 가열. 그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자주 찾는 거. 그렇게 기준이 많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최소하고 가열을 구분하는. 거기 제가 색깔로 다 해놨어요. 색깔이 조금 이게 프린터가 조금 헤드 청소가 좀 덜 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곡식은 곡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이렇게 놔야지,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여러분 정도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표로 보겠습니다. 거기 데이터 있죠, 데이터. 데이터가 모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된다고 해서 옆에 정보가 된대요. 그 정보가 모여서 어떤 이렇게 체계를 이루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 knowledge, 지식이 된답니다. 그 지식이 경험을 통하면 뭐가 돼요? 지혜가 된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 지식까지는 공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혜는 이거는 개인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슈퍼마켓에서 이 물건을 어떻게 배열할 건가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르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식까지는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를 터득하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배들이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지혜도 어디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오는데 경험도 사실 학습이잖아요. 경험도 학습이잖아요. 그 전에 아주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중학교에 다시 갔는데 뭐 이렇게 학교에서 큰 그 시멘트 그 배관, 배수로 흘러가는 배관 그 공사를 하다가 이게 막 굴러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일하던 아저씨가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서 탁 갖다 놓더라고요. 이게 둥글둥글 굴러가니까 밑에서 막대기를 탁 갖다 놓으니까 탁 멈춰요. 힘으로 막지 않고 막대기 딱 하나 갖다 놓으니까 되더라고요. 그 순간 퍼뜩 깨달은 게 있어요. 저게 경험에서 온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이거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런 지적적인 결과가 뭐냐, 다 이게 지혜죠, 그죠? 자,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이 정도 했고요. 자, 이제 교사 역할로 넘어갑니다. 자, 교사 역할은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목만 써놨는데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 지금 사이버 공간과 청소년 문화, 사실 저도 학교 교장으로 있었지만 아이들의 사이버상에서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연수 받으러 가서 학교 폭력 예방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연수 받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해서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야, 아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저렇게 노나. 아주 놀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핸드폰 검사 안 해보셨죠? 혹시 뭐 있는지 안 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지도 좀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그 아이들 또래의 문화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들.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 와서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 되게 제가 봐도 이렇게 그냥 눈으로 와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되게 순박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영악한 아이들 틈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또 사실 좀 궁금해요. 또 대중매체와 청소년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좀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정책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소년 문화와 관련돼서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문화 관광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련 활동, 국제 교류, 문화 예술 학교에서도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규모 있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두 가지씩이라도 청소년 문화와 관련돼서 하고 대표적인 게 무슨 밴드 경연대 이런 것도 넓게 말하면 이제 그런 문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화가 지금 사실은 성경적인 문화보다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화적인 공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하여튼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는 할 얘기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다음에 학생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세태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핵가족, 가족 해체, 그다음에 개인주의, 개별화, 그다음에 이렇게 전부 파편화되어 가고 이제는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저쪽 동해안에 있을 때 그 고성 거진 이런 데 보면 이제 거진이 거의 어촌이었는데 이제 고기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와서 남자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자가 집안 살림을 감당 못하니까 그냥 여자가 집 나가버리죠. 그럼 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지고 그런 거 하면은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자가 그냥 집 나가버리고 또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결혼하고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또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가족 해체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애들 한두 명밖에 안 낳고 해서 그것도 뭐 자꾸 줄어다가 지금 출산율이 지금 이런 건데 그런 거.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이 아주 필요로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려고 하기보다 점점 더 그 고립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아이들도 되게 바빠요. 보면 되게 바쁘게 살아요. 혹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의 하루 일과 한번 좀 이렇게 보시나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우리 여기 어디야 진두정 집사가 어디 있지? 가온이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몇 시에 집에 와요? 4시 정도 와요? 핸드폰만 하다가 7시가 넘어야 공부하고 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쯤 자요. 학원 이런 건 별로 학습지 이거 하죠? 학습지 않아요. 그냥 문제집 풀고요. 유진이 하루 일과는 어때요? 네. 몇 시에? 학교 갔다 오면 몇 시에? 4시. 학원은 화요일 영어 프리토킹하는 거 한 번, 금요일에 미술 한 번, 그리고 수요일에 독서 연습 한 번. 그 외에는 다른 한 번. 일부러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보내요. 아주 바쁜 애가 누가 있나 이 중에? 여기 지금 없네. 서인이를 물어볼 수는 없고 저건 아직 너무 어리고. 제가 아이들 먼저 있던 학교도 그렇고 할 보면요. 그 먼저 신남에서는 거기만 학원이 없으니까 그냥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근데 춘천만 하더라도 조금 뭐 좀 먹고 살만 지금 다 애들 학원을 돌리잖아요. 그냥 계속 돌리잖아요. 또 하루 일과도 그렇고 한 주간의 일과는 또 어떤가? 그 속에서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조금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생의 입장 이해는 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치관 형성기 그리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뭘 하지? 라고 할 때 그걸 결정하는 게 가치관이잖아요. 자, 그런 가치관이 어떻게 아이들이 형성이 되어 가는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존재는 도대체 뭘까? 아이들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거 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은 뭐 주일학교에서의 이제만 범위를 좁혀 본다면 이 아이 근데 뭐 사실 다 우리 이제 부모가 저 신앙생활하는 거고 다만 아닌 게 지금 가을이 하나뿐인데 가족 관계에서부터 가족 구성원의 믿음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주일학교도 좀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입장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자 공과 공부로 넘어갑니다. 한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 공부. 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인데요. 해당 공과 자체 내가 올해 가르쳐야 할 공과 자체 그다음에 이것이 전후 학년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총회에서 이런 책을 왜 집필했을까? 집필진의 의도나 총회의 의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봐서 이 내가 가르쳐야 할 아이의 이 공과가 앞뒤에 어떤 맥락으로 닿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 그 교재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교육 과정이고요. 교육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 자체에 대한 이해인데요. 1년치를 받으면 좀 먼저 쫙 한번 좀 훑어보세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도 이해하고 전체를 보고 전체 보고 부분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가르치는 거 사실 내가 먼저 알아야 성경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냐라고 물으면 답하기가 좀 사실 좀 저는 어려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또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한 번 읽으면 1년씩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읽다가 보면 마음 잡고 성경 좀 읽어야지 하다 창세기. 또 다시 마음 잡고 다시 읽어야지 하고 또 창세기. 창세기는 뭐 한 30번 읽었는데 민수기쯤 가고 뭐 역대하하쯤 내려가면 지금까지 몇 번 봤는지 기억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몇 번 봤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 본 성경. 예를 들어 잘 안 본 게 역대하 뭐 이런 거, 역대상하 이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다음에 뭐 레위기도 최근에 와서 좀 읽었어요. 레위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제일 안 읽은 성경이 몇 번이냐? 그러면 한 이렇게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는 게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세부질 않았는데 많으면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마태복음 이런 거야 뭐 몇십 번 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프리셉트 성경인데 목사님 오신 뒤로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대해서 큐티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성경을 그리고 여백 성경, 이게 여백 성경이에요. 이 중간에 여백 있잖아요, 여백 성경이라서 이 성경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지금 큐티는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돼가니까 한 번을 봤더라고요. 한 번을 돌았는데 여기 내가 기록이 안 된 걸로 보면 한 번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이 다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성경 보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뭐 잔뜩 쓰여져 있어요. 큐티 하다가 들은 거,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 들은 거,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몰랐던 거를 아는 즐거움도 있고요. 어떤 건 몰라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뭐 이게 선생이다 보니까 뭐 그런 직업병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고요. 요 성경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주로 집에서 보는 성경이고요. 학교에서 보는 성경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관주만 있는 거예요. 관주만 있는 여백 성경. 그래서 그 책도 거기는 여백에 이렇게 써놓은 건 없어. 써놓은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읽고 밑줄 그은 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 합쳐 보니까 전체를 난 성경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제일 적게 본 게 10번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거의 다 찼어요. 이게 여백에 이제 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끝나면 성경을 좀 바꿀까. 그다음에 이제 점점 눈도 아프고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큰 글 성경만 볼까.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다 뭐 써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지만 뭐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그 해당되는 장을 얘기하려면 저는 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옆에 뭐 이렇게 써놓은 게 많아서 물론 조금 교재 연구를 하고 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 성경.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경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이게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보니까 그 아는 기쁨이 너무 많아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고 이렇게 정리한 게 저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책을 아들, 손자까지 좀 이거는 좀 물려줬으면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앞에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반듯했는데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 예장 합동 측에서 만들어낸 그 성경 출판사에는 이거를 보내면 껍데기를 바꿔준대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또.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바꿀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너덜너덜한 게 더 그 가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해요.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야? 교과서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뭔가 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은 학교에서 뭐로 배웠어요?
교과서를 배웠어요? 교과서로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교과서를 배웠을지 몰라요. 그런 반성이 이제 교과서로 가르친다로 바뀐 거는 뭐 한 저기 그 열린 교육 나오고 뭐 이제 그 뒤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교과서로 가르친다예요. 성경 공과책을 가르치나요? 공과책으로 가르치나요?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공과책을 가르친다 하면 그 책 내용 자체에 너무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공과책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로 가르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건데 수업 방법 기술에 관한 건데요. 수업을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도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에게도 연수할 때는. 그럼 우리는 공과 공부는 어떻게 할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20년 전쯤부터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발문에 대한 얘기인데요. 발문은 질문이에요. 쉽게 말해 질문. 아이의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된 질문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과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과책을 미리 예습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예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핵심 포인트는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요 핵심이 제일 뭐 핵심뿐이 아니고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또는 뭐 그 배운 내용을 중요한 것을 요약하기 위해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질문 던집니다. 뭐 우리가 설교는 거의 일방적으로 이게 듣는 거지만 아이 그 공과 공부는 사실 아이하고 이렇게 거의 뭐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문답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질문을 잘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아이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질문 준비. 그 다음에 도입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서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질문 준비.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날 때도 뭐 어떤 질문,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질문은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면화된다고 그래요. 그 질문을 답을 하려면 내가 알고 뭐 있는 내용으로다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으로 내면화되는 거죠. 사실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걸 내면화라고 하는데 그 내면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면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뭘 강조하나 하면은 그걸 내면화하기 위해 중요하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참여시켜라요. 아이를 참여시켜라. 그래서 아이가 참여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영어로 써놨어요. 그냥 이 정도는 다 해석하실 수 있죠. 예. 먼저 또 한번 언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Tell me, 이야기해줘. I'll forget. 난 그럼 잊어버릴 거야. Show me, 보여줘. And I may remember. 그럼 난 기억할지도 몰라. Involve me, 나를 참여시켜줘. 참여시켜줘. And I'll understand. 그럼 난 이해할 거야. 그냥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보여주면 좀 더 기억하겠죠. 그런데 참여해서 내가 해보면 그러면 나는 이해할 거라는 거죠. 여기 understand은 아까 말한 거의 깨닫다의 경지일 수 있어요. 이거에 뭐 어원이 어디냐, 뭐 여긴 중국 속담이라고도 그랬지만 뭐 인디언 속담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일수록 밑으로 내려가서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 집중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역시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참여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식 다 키우는 분도 있지만 아직 키우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에게 상담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지? 방법은 없지만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제가 경험에 의하면 전 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하는 건 자기주도적인 학습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 그럼 자기주도적인 학습하도록 유도하세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일단 들었잖아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원에 애를 보내잖아요. 그럼 학원도 가서 학원 강사가 강의하는 거 듣잖아요. 그죠?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런데 EBS 강좌를 본다? 역시 듣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쯤 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내가 공부하잖아요. 내가 보잖아요. 그때 본 게 내 실력 아닌가요? 진짜 중요한 건 그때 거죠. 내면화되는 과정이 사실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 듣는 거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Tell me, I'll forget. 이거에 가까워요. 아니면 show me.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 그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때 스스로 했던 것. 그것처럼 하면 공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안 하는데 예습복습이에요. 내일 배울 게 뭐지? 예습은 너무 깊이 하지 말고 내일 배울 게 뭐지? 최소한 요거라도 보고 가고. 근데 학교에서 이건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학교 공부에 대한 얘기 팁이에요. 사실은 뭐 중요한 과목 있잖아요. 국영수 사과 4개 과목이잖아요. 그죠? 국영수 사과를 내일 국어 시간에 뭘 배우지? 최소한 그거 조금 더 나가면 내일 배울 거 한 번 정도 읽어가. 조금 더 나가면 읽어가다가 모르는 거 그걸 깊이 공부하려 하지 말고 이거 뭐야? 요거 뭐야? 몇 줄이라도 그거가. 요까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가죠. 그래서 그냥 듣잖아요. 예습은 학습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한번 대충 읽어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 하는 거 잘 들었어요. 듣는 건 이제 뒤에 몰입하고 관련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일단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복습은 언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냐? 24시간 이내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봐야 돼요. 그 망각의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망각의 곡선. 사람이 그 기억력이라든가 인지 능력 이런 걸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무의미한 숫자, 뭐 기호 이런 걸 쫙 나열해놓고 암기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30%를 잊어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하루 24시간 있다가 검사를 했더니 70%를 잊어버리더래요. 한 달 있다가 검사를 했더니 80%를 잊어버리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에 70%를 잊어버리는데 한 달이 지나도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말은 하루를 버티면 한 달을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머릿속에 이렇게 들으면 순간 기억되는 게 있어요. 이거 단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단기 기억은 금방 사라져요. 그런데 실제로 내 지식이 되고 내게 되는 거는 장기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론에 의하면 그 뭐 웨빙하우스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복습은 하루 안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예습은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습하는 거고 복습은 내 거로 내면화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몇 번 본 거죠? 예습하느라고 한번 훑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복습 한 번 했어요. 수업 시간은 50분 수업이지만 고등학교 같은 50분 수업이지만 내가 복습할 때는 50분 안 걸리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훑어보는 데는. 예습하는 것도 그렇게 안 걸려요. 그러면은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듣고 복습하고 중간고사 때 한 번 더 보고 4번 보고 그럼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죠.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맞아요.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에게 이거 되게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성경은 뭐 그렇게 뭐 아니 이거 내 여기 학교 공부의 팁이라고 했잖아요. 학생에게 그러니까 유진이나 재현이한테는 요 얘기 꼭 좀 가서 해주세요. 성경도 이렇게 읽으면 좋죠. 그러니까 큐티를 근데 큐티는 사실 그래요. 나는 큐티를 내가 읽어요. 읽고자. 그 새벽기도 시간에 오면 목사님 다시 해줘요.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근데
큐티를 읽고 큐티를 하고 왼쪽에 설명 있잖아요. 사실 이거 다 보거든요. 근데 큐티 내가 하면서 안 보이던 게 설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새벽기도 와서 목사님 설명 듣다 보면 여기 없는 게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록이 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몰입이잖아요. 몰입. 집중력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집중력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 장학사로 있을 때 초등학교 나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학사가 와서 보면 그래도 연구 수업이고 공개 수업이잖아요. 그래도 짜여진 수업이잖아요. 보여주기에 위한 수업이잖아요. 최소한. 근데 공부 좀 하다가 자 박수 3번 또 조금 하다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박수 3번. 주의 집중하는 데에 그 투자하는 시간 말이 얼마큼이냐. 내가 선생님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 수업 시간이 얼마큼이니까 한 3분의 1은 그거 해요. 어린애들 그렇지 않던가요? 자, 뭐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만 한 번 버스럭거리면 거기 들여다보죠. 그죠? 또 뭐 하면 이제 거기 들여다보죠. 그 다리도 그다 꼬부리고 다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어른은 집중력이 길어져요. 어른은 집중력이 15분이래요. 어른도 15분이래요. 지금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긴장하다가 또 풀어졌다가 긴장했다 풀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몰입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아이들의 성향을 좀 잘 보시면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이 공부에만 몰입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몰입하는 게 있어요. 한 군데 탁 빠지면 거의 속된 말로 꽂히면 거기에 푹 빠져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뭐 제 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정이요.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그게 되게 강해요. 어릴 때 하다못해 텔레비를 보더라도요. 텔레비 막 나오잖아요. 그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밥 먹고 부르면 안 오죠. 애들이 되게 안 와요. 그죠? 뭐 그거 보느라 재밌어 안 오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죠. 요가 아주 봐요. 불러도 대답 안 하죠. 그 모습 하나에서 아 얘는 집중력이 강한 애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성격의 문제인데 그 몰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취 동기라는 게 있어요. 성취 동기.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이잖아요, 그죠? 성취 동기 이거 강한 아이일수록 성공하는 아이예요. 성취 동기는 남이 나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셈도 낼 줄 알고요. 그걸 나 뛰어넘어야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을 봤는데 내가 80점 맞았죠. 아, 12 이거밖에 안 되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80점 맞았나 보다. 뭐 그냥 70점 맞았나.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안달복달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이게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 성격상 타고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이에게 동기를 강화해 줘야 돼요. 뭔가 자꾸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거는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공부는 다분히 좀 지식적인 거지만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은 꼭 공부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난 노래를 잘해. 그래서 그냥 노래만 꽂혀가지고 거기 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지. 그 길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여러 가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공부 잘하는 거, 자기주도적인 학습, 예습, 복습, 몰입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뭐 저기 학교 현장에서 제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자,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공과 수업 준비하는 방법이요. 자, 내가 먼저 내용을 당연히 이해해야 되고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좀 구상하고요. 그 다음에 발문, 아까 발문 뭐라 그랬죠? 질문이라 그랬죠. 그죠? 적어도 한 3가지 이상의 질문을 좀 가지고 가세요. 그래야 아이가 그 질문을 내가 던졌을 때 아이가 생각을 해요. 내 혼자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아이가 대답을 하도록. 그래야 아이가 생각하고 그래야 그것이 내게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발문 잘 준비해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아이의 입으로 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었으면 읽고 네가 한번 요약해봐.
해서 제대로 잘 요약하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한 거잖아요. 내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면 내면화된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이 5번이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어차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공과 공부를 하는 것도 아이의 삶으로 다 나타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요거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일 학교에 나아갈 방향, 뭐 이 얘기 앞에 거 세 개는 빼놓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말씀과 기도, 전도에 대한 적절한 부담과 부여인데요. 요거는 내가 주일 학교 교사들에게도 강조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던 건데, 아이들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창세기를 지난번에 그냥 한 달 동안 이제 창세기 읽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하려고 하고요.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는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점검할 수도 없고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어떻게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될지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또 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 읽으면은 뭐 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상으로 다 유혹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걸 내면할 수 있게 할까?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일단 아이들은 가르쳐야잖아요. 그리고 말의 유창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어도 공개적인 그 공기도 시키는 연습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간단히 피드백을 해주긴 해주는데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나도 기도할 때 아이들의 기도 보면 아주 되게 한 두 문장으로 딱 끝나고 말잖아요. 되게 우리 아이들이 보면 상당수는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요러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아이들에게